네, 이번에는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원칙은 바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기도 하고요. 2번,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법 규정이 없을 경우는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한다. 가져와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유추 적용인데, 유추 적용은 안 됩니다. 처벌 규정에 있어서는 유추 규정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의 하나죠. 3번도 형벌부가 있어서는 민사법과 동일하게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단 민사법은 관습법이 허용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뭐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이 사용해왔던 어떤 관습법은 허용이 되지만, 사람을 처벌한다는 형벌은요 절대로 관습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습 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죠. 4번도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은 불허된다.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을 정할 때 형벌을 징역 1년 또는 3년, 이렇게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상대적 부정기형인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소년범에서는 허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정책적으로 소년범들 있죠? 소년, 어린아이들, 소년범들에게는 허용되지만, 절대적 부정기형은요 절대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당신은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거예요. 안 됩니다. 자, 5번. 형사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 했을지라도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증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추구하는 재판의 목적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자, 이러한 재판의 원칙을 뭐라고 합니까? 증거 재판주의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증거에 입각한 재판이 필요하다. 증거 재판 원칙. 6번.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인장에 관한 죄,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적 법익,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7번.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세 가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 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어야 된다. 세 가지죠. 그런데요, 8번처럼 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 사유가 우리 형법에는 5가지가 있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있습니다. 9번. 이건 뭘까요? 자, 돌진하는 자동차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길 옆 가게로 피하던 중 그 가게의 물건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타인의 물건을 깨뜨리면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재물 손괴죄가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A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쫓아와 이를 피하려고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원래는 이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긴급피난이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11번은 절도행위를 했는데 12세의 갑돌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이거는 위법성은 인정이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이것은 위법한 거예요. 그죠? 뭐 어린아이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도 됩니까? 이게 아니죠. 위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는 뭐야? 아이는 그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게 판단 능력이 어리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책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번. 그래서 이 책임이 책임 조각사유는요,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만 14세 미만, 14세부터는 그러면 처벌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만 13세, 11개월, 10일, 요 정도 되면 어때요? 처벌을 못해요. 그 다음에 13번. 심신상실자,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조차도 몰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범죄 성립 요건의 세 번째 요건인 책임성이 조각됨으로써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 뭐 저기 뭐야, 평소에는 이제 간질 발작, 즉 뇌병변, 네, 뇌전증, 네, 뇌전증에 걸린 사람이 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자기가 의식이 없었다. 근데 이제 기소를 한다 그러죠. 기소를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사람 주장대로 정신이 없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이제 그 세 가지 형벌 중에 명예형에 해당하는 거죠. 네, 15번 징역, 금고, 구류. 요거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 딱 묶어두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 해서 자유형. 16번에 자 이거예요. 16번 문제는 이거죠.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국가는 첫 번째로 이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형벌. 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형벌, 제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형벌은 아니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보완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완처분. 그래서요, 16번처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이런 것들은 이른바 보완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왜 이런 걸 합니까? 네, 사회봉사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야. 성범죄자들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게 바로 형벌은 아니에요. 그거 보완처분이라고 합니다. 네, 17번도 같은 문제였고. 네, 18번에 소년법상의 보완처분 이런 건 다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19번 죄형 법정주의 목적은 자의적 국가 권력 행사를 방지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20번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합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21번 검사의 공소제의가 있어야만 심판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이런 거를 검사의 공소제의가 있어요. 국가소추주의이기도 하고 기소독점주의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21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공소제의가 다시 정리하면 21번에 검사가 공소제기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이거는 기소독점주의 또는 국가소추주의가 되는데요. 공소제의가 있어야만 법원이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불고불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법원에 있는 판사가 아무리 이 악독한 범죄인을 처벌하고 싶다 하더라도 판사는 어쩔 수가 없어. 검사가 공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바로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고하지 않는 한 처리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22번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가 들어가고 검사가 기소해야 되고요. 검사가 기소하면 이제 재판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이 선고하는 거죠. 그리고 형을 집행한다. 23번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인자를 붙여야 됩니다. 틀렸어요 이거. 검사와 피고인이다.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하죠. 24번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법원에게 심사받는 제도다. 뭐 법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판사라고 해도 되고요. 법관으로부터 심사받는 제도. 이게 뭐죠?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일단 구속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그 구속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사로부터 심사받는 게 이 제도예요. 근데 25번 보면 보석이라는 제도 가끔 들어보시죠? 보석. 이제 법원에다가 보석금을 내고 돈을 내는 거야. 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단 재판받는 도중에 한다 해가지고 이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피고인. 그 피의자는 아직 기소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재판받기 전에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 시절에는 보석 신청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26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게 이른바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교도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집행유예. 그럼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이 사람 다시 유예되었던 이 2년 선고형 요걸 집행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27번
상소제도가 있죠. 상소제는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으로 올리는 거는 항소, 그리고 2심에 대해서 법원, 대법원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 상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항소와 상고를 합해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28번.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 재판부가 토의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현재. 네, 형사 참여제도. 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국민 참여제도. 자, 형사 참여 재판 뭐 이렇게도 부르죠. 네, 국민 참여 재판, 국민 참여 형사 재판. 있습니다. 29번.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법 배심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네, 재판부는 그냥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배심원이 저 사람들은 징역 2년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30번.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려면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네. 20세 이상 말은 맞는데 무슨 자격?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일반 시민이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법과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런 자격이 없다고요. 31번. 피의자로서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받다가 미결 구금된 사람이 구금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구속된 거예요. 구속되는데 미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거야.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수사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미결 구금이라고 해서 또 이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는 거지.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제도입니다. 32번. 형사보상 청구는요, 이렇게 불구속된 피고인이 아니에요.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받았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불구속 재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어. 불구속 재판이에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설사 이제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뭐 무죄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다행이에요. 다행인 것이고 별도로 형사보상 해주진 않습니다. 33번.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일단 배상명령 제도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만약에 그 행위가 범죄 행위인 경우는 고소나 고발하면 되죠. 그러면 상대방 형사재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로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 행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절차가 따로따로 진행되면 불편하니까 그냥 한 재판부에서 해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배상명령 제도가 따로 있어요. 네, 22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행정법 문제네요.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 이 세 가지 맞습니다. 조직, 작용, 그 작용에 대한 구제. 자, 괄호 안에는 일단 구제. 그래서요,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권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정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작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어떻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맞습니다. 2번.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것은 자, 행정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법치 행정 원리를 적용하는 이유는요, 행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제한. 그 다음에 행정부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건 틀렸어요. 행정권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을 줌으로써 행정권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뭐 서울시 이런 건데, 서울시나 대한민국은 무생물체야.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의사표시를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돼. 바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 누구예요? 대통령, 뭐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4번.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맞죠? 네. 5번 잘못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위한 법적 쟁송으로 잘못된 행정작용 내가 가령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았어.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 제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6번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금전으로 전보내는 제도로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금전이에요. 금전 돈. 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개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리고 손실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은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할 때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7번 행정심판 제도라 하는 것은 행정청에 자 니은이 일단 정답이에요. 니은. 그러니까 행정청이 위법하게 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어떻게 달라요? 위법이란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부당이란 것은 굳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법에 맞게끔 했어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 중에는 법에 맞는 경우를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공무원들이 뭐 꼭 법에 맞게만 했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라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에 적합하게 했지만 불공정하게 일처리를 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한 경우예요. 그때 국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8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소송입니다. 일단 여러분 행정소송 중에는 행정청의 처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처분 자체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손해가 생겼다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은 뭐라고?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9번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하게 희생시키는 경우 야, 여기서 적법이라고 나왔죠. 적법 그 재산 나왔습니다. 재산 특별한 희생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손실보상제도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수용당했어.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을 뭐 빼앗겼어.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요 국가가 이제 적법하게 하더라도 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1번은 행정상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건 정신상 손해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해서 손실보상은 정신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적 손실만 받아요. 여기 다른 점이죠. 12번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뭐죠? 학교, 병원, 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이걸 바로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죠. 네, 손해배상 제도는 이렇게 두 번째 손해배상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 이것처럼 공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를 이른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번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실된 국고가 영조물이죠. 시설물인데 제때 복구하지 않아 발생했어. 그럼 이때는 국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민원에는 뭐 일반 민원과 뭐라고 할까요? 고축 민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일반 민원하면 내가 뭐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 네. 이런 경우인데 뭔가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뭘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아스팔트를 도로 포장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고축 민원입니다. 15번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당신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구제 절차를 알려줘야 됩니다. 16번 보세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처분이라고 나왔죠. 처분. 항고소송이에요. 일단 정답은 항고소송인데 아까 그 당사자 소송의 반대 개념이죠. 일단 이렇게 처분 직접 처분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항고소송이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부작이란 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방치하는 경우를 부작이라고 합니다. 자, 17번 행정소송은 행정분쟁을 어디서? 법원에서 하는 거죠. 행정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다.
18번. 자, 요거 이제 행정심판의 결론을 재결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건 판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건 재결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자, 이건 뭘까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위배된 이런 경우는요. 사정 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정 재결. 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인용 재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인용 재결을 했다가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각해버리는 재결. 이걸 사정 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19번에 국민투표소송, 선거소송, 당선소송 있지. 네, 이런 것들은 이른바 민중들이 제기한다 해서 민중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민중소송은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객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2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모든 법률행위에서 성년과 동일한 능력을 가져요? 아니죠. 민법상 행위에서만 성년 의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틀렸고. 2번.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죠. 어떠한 법률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의 영업, 그다음에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습니다. 틀렸고.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단독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이때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4번. 소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거 어느 법입니까? 소년법이 아니라 저기 있죠.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일단 이 법률 이름 때문에 틀렸네요. 이거는. 일단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만 19세 미만자에게는 술과 담배 팔지 못합니다. 네, 9번,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청소년, 1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6번. 미성년자는 또 임금 청구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은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일 7시간. 네. 그렇죠? 네. 그 성인은 1일 8시간이죠. 근데 이제 1일 7시간, 일주에는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까지, 일주에는 6시간까지 초과할 수 없습니다. 8번.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4 미만자. 일단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은 못 받고 얘네들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요. 9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를 지역의 선도위원들에게 위촉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다. 그러니까 선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를 유예한다 이 말이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이 능력은 이제 후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균등한. 아버지를 잘 말해서 아버지가 부자면 부잣집의 아들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11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 보장, 교원의 신분 보장,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되죠. 네, 교사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해야죠. 당연히. 237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성 문제가 나왔어요. 1번. 여성에 대하여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여성의 지위에 해당한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민법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있습니다. 2번.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해고 등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이런 게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그냥 남녀 고용 평등법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줄여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우리 헌법은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기본권의 향유자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 4번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협의자로 바뀌게 되네요.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죠? 네, 한쪽에서 하는데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사회법이 정하는 보호 규정이다. 사회법이 이상하네요. 민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 자녀의 친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5번 우리 헌법은 아직 모성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모성이 누구예요? 모성 이제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6번 여성과 남성의 사실상의 차이에 따른 여성 보호 규정은 그렇죠? 사실상 차이에 따라 여성 보호하잖아.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같은데도 이렇게 여성의 실질적 평등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합헌입니다. 7번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자 위주의 그런 가정 가부장제 등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현상도 성범죄를 이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설이 있어요. 가부장제가 존속하다 보니까 이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여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돼도 된다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놈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241페이지로 합니다. 자, 소비자 얘기가 나옵니다. 1번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 공호를 위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틀림없이. 2번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해 소비자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겠죠. 3번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된다.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바로 사업자가 보상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에 해당하는 거 고르시죠. 네, 교육받을 권리 맞고 선택할 권리 있고 정책을 시행해? 이거는 소비자가 할 일이 아니죠. 정부나 사업자가 할 일이지.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단체 조직, 소비자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 맞습니다. 네, 디귿만 빼고 맞아요. 5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많이 있는데 소비자기본법 일단 있고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게 있고 전자상거래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책임은 제조업자 뭐 법률 이르면 제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유통자도 포함돼요. 유통업자도 포함됩니다. 7번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물로 인한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민법상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일단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결함 그 다음에 내가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자 쪽으로 입증 책임이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8번 소비자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법원으로 갖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245페이지 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 노동 3권이라고 하죠. 근로 3권은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이 있죠. 단체 교섭권. 노조가 사용자와 협상하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번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권리죠. 어떤 경우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예요? 아니죠. 근로 3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국가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자, 3번 노동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입니다. 4번 휴식 없이 하루에 8시간 근로를 시킨다.
요게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4시간마다 30분을 휴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4시간에 30분.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고라는 건 직장에서 쫓아내는 건데, 그 근로자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지만, 뭐 경제가 너무 불황이어서 도저히 회사의 조직을 축소시키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예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때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요, 거기 해설 보시면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도요, 결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해고를 회피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요건들은 갖춰야 됩니다. 6번. 부당 해고된 근로자, 즉 해고 사유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 있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구제 신청을 해요. 여긴 뭐 자세히 안 쓰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구제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되겠지. 7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이죠. 네,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8번.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남녀, 국적, 신분 등의 이유에 의한 차별 대우 금지를 어디에다 규정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 남녀 고용평등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근로기준법이 됩니다. 자, 248페이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헌법 35조에 나옵니다. 2번. 근대법 이래 자유재로 취급되어 온 환경의 소재인 공기, 물, 일광, 자연경관 등을 이제 경제재로 취급하게 된다. 자유재라는 건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기나 물도 이제 뭐 공기 오염이 되니까, 물이 오염됐으니까 아주 귀한 어떤 자원으로 바뀝니다. 이런 걸 경제재라고 말을 하죠. 우리 경제 파트에서 배웠죠. 네, 3번. 환경권이 헌법에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기인 19세기 중반이다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20세기 후반으로 봅니다. 20세기 후반. 4번.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단일의 환경관계법이 있어? 단일법주의다? 틀렸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법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복수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5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계획을 미리 검토, 분석, 평가하여. 자,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를 위한 수다. 이런 거를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도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끼치게 되는 환경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도저히 뭐 회복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6번.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방법으로서 진정 민원처리제도 있고 행정쟁성 국가배상제도 환경분쟁 조정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공법적 구제 방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2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제법 정치와 법인데요. 270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자, 1번. 국제사회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뭐 만인의 투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연합과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바라보는 입장을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사회는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항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주의적 입장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UN 국제연합도 있는 걸 보면 이상주의적 관점도 필요하다. 2번 국제 문제에 관한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거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됩니다. 3번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등은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으로서 설명이 다 되지요. 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한 이런 테러들도 가능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인데 국제연합의 승인 없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힘을 반영한 그런 상황이죠. 자, 4번 국제사회는 평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독립적인 거니까 평등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네. 뭐 UN 국제연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절대로 현실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5번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들을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렇죠. 네. 어떤 그 불량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걸 어떻게 자 국제사회에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6번 국제사회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합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7번 국제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죠. 그래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8번 개별 국가는 국제법 앞에 평등한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이 요청되고요. 9번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뭐 그런 측면이 강하죠. 10번 독일의 30년 전쟁 후에 17세기 초에 체결된 이거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유럽의 민족 단위의 국가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교황, 그렇죠? 카톨릭계 교황이 최고 권위자였는데 각 국가의 군주, 즉 왕의 권력이 강화되겁니다. 11번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이제 제국주의, 각 국가가 막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주의화되고 그리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양극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70년대쯤에 이제 다극체제로 변화합니다. 12번 1950년대는 90년대에 비해서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해서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오늘날 이야기죠. 오늘날. 그래서 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역 간 협력, 물론 뭐 FTA 이런 것들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1990년대예요. 틀렸습니다. 13번. 국제관계에서 행위 주체들이 상호 방위조약, 환경 관련 협약 등을 맺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서로 협력하는 거죠. 협조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국가 간 지하자원 쟁탈하고 국제 하천을 둘러싼 뭐 수자원 쟁탈하고 식량 무기 하는 이권을 둘러싼 국가 갈등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15번 국제사회 문제로는 평화와 안보 위협, 빈곤과 경제적 격차의 심화로 인한 뭐 남북 문제 요거 개념 잘 기억하죠? 이제 빈곤의 문제, 남북 문제예요. 북반부가 부자인 경우 남북 문제.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 인권, 보건 문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